어머니, 찬밥 좋아하시니 이거 드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 유진이는 부엌에서 뭔가를 뚝딱뚝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부엌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도 함께 풍겨왔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밥 차렸어요.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는 2개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밑반찬까지 풍성하게 차려진 상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 제 앞에 놓인 상에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 차갑게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미지근한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는 이가 안 좋으셔서 찬밥이 더 드시기 편하시잖아요. 소화도 잘 되시고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찬밥 한 숟가락을 떠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제게 특별한 배려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찬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밥알들이 뭉쳐서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떠보니 덩어리째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알이 입안에서 씹혔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꾹 참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반면 유진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따끈따끈한 밥 위에 제육볶음을 올려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 제육 진짜 맛있게 됐다. 어머니도 드실래요? 유진이가 건성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나는 이게 더 좋다. 그쵸? 어머니는 입맛이 담백하시니까 이런 게 더 맞으실 거예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집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유진이는 그때만큼은 저에게도 따끈한 밥과 푸짐한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효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에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밥 더 드실래요? 제가 퍼다 드릴게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 따뜻함은 냉장고 속 찬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냉장고에 어제 남은 밥 있어요. 저녁은 혼자 드세요. 저 친구 만나러 나가요. 때로는 아예 아무것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냉장고를 뒤져 김치와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넌지시 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요즘 유진이가 너무 바쁜가 보다. 밥도 잘 안 차려주고.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얼마나 집안일 열심히 하는데요. 엄마도 좀 도와드리지 그래요? 며느리한테만 다 맡기시면 힘들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유진이가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보이는 거였죠. 그날 저녁 유진이는 제 방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한테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밥도 차려드리고 빨래도 다 해드리고. 혹시 어머니가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유진이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고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저도 참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거. 근데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전 어떡해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한 시어머니처럼 만드는 거였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찬밥을 먹는 것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고 김치로 끼니를 때워도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웃으며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나가서 한 조각만 얻어먹을까? 하지만 차마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떠주며 말했죠. 여보, 맛있게 드세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집에서 내 아들과 함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외로운 걸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더 큰 일이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은행 명세서 한 장을 발견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분명 그 통장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제게 남겨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내 돈을? 저는 그 명세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3개월 전 2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었고 그 돈은 정유진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도 한 달 전에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진이가 내 돈을?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거래 본인이 하신 거 맞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래 한 적 없어요. 그럼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유진이는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저는 그 명세서를 유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니? 유진이는 명세서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거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뭐? 내가 언제?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 친정 빚 갚는데 쓰라고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도장도 찍은 적 없고.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는 제게 치매 환자 대하듯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돈 3억이 사라졌다. 며느리가 가져갔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늦었어요. 민우야, 이거 봐라. 저는 은행 명세서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명세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통장이 왜 0원이에요? 유진이가 가져갔어. 내 도장을 위조해서 3억을 몽땅 빼갔단 말이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보, 이거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 친정 빚 갚으라고요. 거짓말.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제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요. 유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유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유진이한테 돈 준 거. 민우야,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내 아빠가 평생 모아서 나한테 남겨준 돈이야. 내가 그걸 왜 남한테 줘? 어머니, 저 남이에요? 저 며느리인데요. 유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정말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민우야, 나는 멀쩡해. 유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달래기 시작했죠. 유진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내가 병원 예약해 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다시 가서 상세한 거래 내역과 인출 당시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CCTV 영상은 경찰 조사가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통장에서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가져간 것 같아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이 어르신 동의 없이 돈을 인출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신고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우야, 엄마는 정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엄마, 유진이가 지금 엄청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 횡령범 취급받았다고. 민우야, 사실이 그런데 어쩌겠니? 유진이가 내 돈 가져간 게 사실이잖아. 엄마가 주신 거라니까요. 나는 안 줬어. 아들과의 통화는 결국 고함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은행 CCTV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 도장을 가지고 혼자 은행에 가서 거래하신 게 맞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횡령 사건입니다. 며느리분을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담당 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며느리분 진술을 들어보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동의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적 감정을 의뢰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님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출금 신청서에 있는 도장, 그리고 서명, 모두 위조된 겁니다. 어르신의 필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정말로? 네, 며느리분이 어르신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인출한 게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며느리분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께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시는 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날짜가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민우는 뭐라고 할까? 아직도 유진이 편을 들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아들과 유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쏘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다녀왔다. 엄마, 이게 정말 하실 짓이에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민우야, 유진이가 내 돈을 훔쳐간 게 사실로 밝혀졌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단다. 그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저는 정말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제 친정 빚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거짓말 그만해. 나는 내게 단 한 푼도 준 적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매달렸죠. 여보, 믿어줘요. 제가 정말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쓴 거라고요. 아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엄마, 정말 유진이한테 돈 준 적 없으세요? 민우야, 나는 내 아빠가 남긴 그 돈을 내 노후 자금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그걸 왜 남한테 줘?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줄 리가 있겠니?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아, 정말 엄마한테 허락받은 거 맞아?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친정 빚이 너무 많아서. 아빠가 병원비 때문에. 저는 그냥. 유진이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로 그런 거야? 엄마 도장을 위조해서? 여보, 저는 정말 급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3억을 어떻게 갚아? 그것도 어머니 몰래 훔쳐간 돈을.
아들이 처음으로 유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는 끝까지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걸 해드렸잖아요.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 정도 돈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받을 자격? 내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찬밥이나 던져주면서? 뭐라고요? 유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다 알아. 민우가 없을 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차가운 찬밥만 주고 너는 혼자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 먹으면서. 아들이 깜짝 놀라며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오해한 게 아니야. 나는 몇 달 동안 찬밥만 먹었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설마 그게 사실이야? 유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죠. 그날 밤 아들은 유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못 봤네요. 민우야. 엄마가 힘드셨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이가 너무 교묘하게 숨긴 거지.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판까지 갈 거다. 내 돈을 돌려받고 유진이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편에 설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유진이가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들까지요.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유진이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 민우는 제 옆에 앉아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정유진, 피해자 오순덕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3억 원을 인출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친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어머니로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배신하고 거액을 횡령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제 변호사에게 말씀하셨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는 일어서서 서류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판사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몇 달 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찬밥 사진, 그리고 유진이가 혼자 먹던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 사진들이었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가운 찬밥만 제공하면서
자신은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은 그 사진들을 보시더니 유진이를 엄하게 쳐다보셨어요. 피고인, 이 사진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유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추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의 이웃 증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 집 옆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증인석에 앉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순덕 씨의 이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오순덕 씨가 저희 집에 오셔서 라면 좀 얻어가신 적도 있고, 한 번은 밤늦게 편의점에서 빵을 사시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빵을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님의 증언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며느리분이 큰 소리로 어머니,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가 참 차갑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유진이를 쳐다보셨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유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피고인 정유진은 피해자 오순덕의 신뢰를 배신하고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도 명확합니다. 판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억 원 전액 배상을 명합니다. 쾅! 판사님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구나. 유진이는 피고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처벌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유진이의 어머니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이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따님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딸이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그건 따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아들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민우야, 고맙다. 엄마, 저도 유진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아들과 저는 법원을 나서며 햇빛을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유진이가 수감되고 한 달 후 아들 민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진이는 감옥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저는 조용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제가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우가 차려준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있었습니다. 민우야, 고맙다. 엄마, 제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민우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은 돌려받으셨지만
유진이의 부모님이 3억을 전액 배상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야,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나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엄마, 민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혼자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카페라. 나도 카페 한번 해볼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그 꿈을 접었었죠. 이제는 내 꿈을 이뤄볼 때가 됐어. 저는 그 가게 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돌려받은 3억 중 일부를 투자해서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기계를 들이고 메뉴를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왔습니다. 순떡할매 카페. 제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오픈 첫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죠. 아이고, 순덕이 내가 카페를 열었구나. 잘됐다, 잘됐어. 우리도 이제 편하게 쉴 곳이 생겼네. 어르신들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내가 드디어 내 꿈을 이뤘구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순덕 씨, 나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위로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노인 인권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모시고 어르신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였죠. 여러분,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참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 덕분에 나도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들 민우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엄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민우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카페로 왔습니다. 엄마, 이분은 지은 씨예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은입니다. 지은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앉아라. 저는 지은 씨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은 씨, 우리 민우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민우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 뭐가?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신 것.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 씨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안심이 되었어요. 이 여자는 유진이와는 다르구나.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자주 카페에 들러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어르신들 커피 제가 내려드릴게요. 지은 씨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민우와 지은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좋다.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엄마, 이번에는 제가 잘 볼게요. 2번 다시 엄마한테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왔고 그 중에는 제 카페 단골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순덕 씨, 축하해요.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네. 신부 지은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신랑 민우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식이 끝나고 지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어머니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자주 뵈러 갈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민우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지은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함께하면 더 좋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민우도 좋은 사람 만났고, 나도 내 꿈을 이뤘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카페를 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매 카페는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센터로도 알려졌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 인권 강좌를 열었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을 모시고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인 학대를 당하시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좌에는 매번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담은 책도 출간했습니다. 찬밥 할머니의 반격.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했지만 출판사에서 이 제목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갔어요. 책에는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조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시니어층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순덕 씨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순덕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방송 녹화 날 저는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찬밥 대접을 받고 노후 자금까지 빼앗겼지만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지금은 성공한 카페 사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오순덕님 나오세요. 스튜디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밥을 먹었던 이야기, 3억을 빼앗겼던 이야기, 그리고 법정에서 싸웠던 이야기. 방청객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순떡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았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며느리한테 당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제 대답에 방청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순떡님, 지금 며느리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며느리는 지금 출소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이혼했고요.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은 재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행이네요. 그럼 순떡님께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자식이라도 며느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말에 방청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해외 교포분들도 오셨어요. 순떡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고통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변하다니. 상을 받은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떡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차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카페를 계속 운영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인 인권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멋진 계획이시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정말로 전국 노인 인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에 센터를 만들고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첫 번째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은이도 왔고 동네 어르신들도 모두 오셨어요. 순떡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지역에도 센터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70세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찬밥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오순덕이야. 나만의 인생을 사는 오순덕.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전국 노인 인권 네트워크는 이제 전국 50개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 카페 순떡 할매 카페는 여전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지은이가 주로 운영을 맡아주고 있어요. 저는 가끔 들러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 민우와 지은이 사이에서 손주도 생겼습니다. 민서라는 예쁜 손녀예요.
민서는 벌써 3살이 되었고 저를 보면 할매 하고 달려옵니다. 할매, 오늘 카페 가요? 그래, 가자.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카페로 갑니다. 카페에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죠. 순덕 씨 오셨어요? 아이고, 민서도 왔네. 이리 와. 어르신들은 민서를 귀여워하시며 간식을 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꿈꿔왔던 삶이구나. 가끔 지나가다가 유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유진이는 출소 후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어르신이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며느리한테 찬밥만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찬밥을 먹었던 이야기,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이겨낸 이야기.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해가 저물고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제 인생도 이제 노을빛 같은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찬밥으로 시작했지만 따뜻한 밥으로 끝낼 거야. 나는 오순덕이니까.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활짝 핀 미소였습니다.